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죠. 과거에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순진한 오만함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가장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컸죠.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몫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최우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키가 훤칠하고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선배를 혼자 몰래 짝사랑했지만 그가 군대에 다녀온 후 곧바로 긴 휴학을 하는 바람에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채 졸업을 맞이했었어요. 그렇게 기억 한편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사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니 과거의 풋풋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애교가 많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지만 우민 오빠는 무뚝뚝하고 어딘가 늘 차갑게 가라앉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 역시 완벽하게 정반대였죠. 연애가 깊어질 무렵 오빠는 제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러 가출해버렸고 어머니마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밖으로 겉돌며 어린 아들을 철저히 방치하고 외롭게 키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어두운 과거를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차가운 성격이 상처를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늘진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제가 가진 밝은 에너지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은 오히려 강한 끌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오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평생 살 부대끼며 살 집만큼은 편안해야 한다며 부모님 소유의 60평대 아파트를 저의 신혼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신혼 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내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친정에서 집까지 오면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이 부유하고 번듯하다는 사실에 강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무시하거나 쥐고 흔들까봐 만날 때마다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면 못 쓴다.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저를 견제하고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게 꽤나 스트레스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나오는 노파심이려니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기려 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평탄한 신혼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남편은 묘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주었죠. 그래서 저는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 필요한 모든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자연임신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단 결과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내게 문제가 없으니 이번엔 당신도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라도 같이 받아보자고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나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어리게 나올 정도로 건강하다고 했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람 자존심 상하게 자꾸 검사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
그는 전혀 의학적 근거도 없는 신체 나이를 핑계로 대며 난임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완강하게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저 역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임신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만 많으면 뭐하냐며 아이도 못 가지고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걸음을 멈춘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폭언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야, 걔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고른 거 아니냐? 막말로 애가 안 생기면 대리모라도 들여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자가 돼가지고 구실도 못하고 말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리모라니요. 며느리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폭언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더욱 기막히게 만든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지하기는커녕 아유 몰라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해 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는데 언제까지 자존심만 세우며 병원 검사를 피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난 검사 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2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그날의 다툼 이후 저희 부부는 철저하고 긴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하며 지냈죠. 남편은 지내보니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상상 초월인 사람이었고 제 생각 이상으로 못난 모습도 많았습니다. 저를 아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자기를 무시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죠. 그런데요. 그렇게 냉전이 길어지던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음을 흘렸거든요. 밤 늦게까지 폰을 쥐고 놓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요. 제가 슬쩍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업무 물어본 것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의심이 커져가던 중 기이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구매했던 한정판 명품 귀걸이와 고가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혹시 못 보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타박했습니다. 당신이 워낙 칠칠 맞으니까 어디 밖에서 흘리고 다녔거나 잃어버렸겠지. 물건 귀한 줄 모르고 막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상관 있어?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거 새로 사면 그만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사달라고 해. 오히려 저의 부주의를 탓하며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억울함을 넘어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외부 미팅이나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 누군가 다녀가지 않고서야 물건이 이렇게 증발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몰래 집안 거실과 드레스룸 쪽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척하며 며칠 동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CCTV 녹화본을 확인하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웬 20대 후반의 여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집 도어락을 열고 남편과 함께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대 여자를 집에 들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욱 큰 충격과 구역질로 몰아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화면 속 그 여자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와 한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한정판 명품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물건을 훔쳐서 뻔뻔하게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면에 찍힌 그 상간녀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직속 과후배인 강안나였거든요. 강안나는 대학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렵기로 유명했던 후배였습니다. 학과 생활 내내 자신은 흙수저라며 장학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은근히 어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선배들에게 밥이나 술을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제가 몇 번 밥을 사주며 안쓰럽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과 제 신혼집에서 뒹굴고 있었다뇨. 제가 출장과 야근으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제 남편은 그 후배를 집까지 불러들여 미래를 즐기고 제 물건을 훔쳐다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너무 찌질한 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제 물건을 훔쳐서 준다니요. 그걸 주는 남편 놈도 받는 강한나도 참 찌질하다 싶더라고요. 충격과 배신감에 손발이 떨렸지만 저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불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정보를 얻어 암암리에 거래되는 스파이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고가의 앱으로 USB에 담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구매한 스파이 앱을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과 연동된 그 앱을 통해 남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스파이 앱을 통해 남편과 강한나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남편이 왜 저를 두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찌질하고 저열한 심리의 바닥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친정 부모님에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걸 어렴풋이 느꼈는데 그 대화로 확실해진 거죠. 그는 강한나와 통화를 하며 수시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와이프, 걔가 뭐 능력이 있어서 본부장 달고 떵떵거리는 줄 알아? 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덕이지. 팔자 좋게 사는 거 보면 가끔 역겨워.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저의 풍족한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혼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지도 같이 살고 누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처가댁에 기죽어 산다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장인 장모를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강한나는 남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워주기에 아주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느니, 생활비가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다느니, 오빠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사냐느니 하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한탄했죠. 그러면 남편은 안나에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턱턱 송금해 주었고 제 명품 가방과 귀걸이까지 훔쳐다 주며 자존감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오빠는 내 유일한 구원자야. 진짜 멋있어. 안나가 비위를 맞추며 치켜 세워주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서 느끼는 뼈저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자신보다 한참 경제적으로 궁핍한 강한나를 돈으로 통제하고 후원하며 보상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내의 명품을 훔쳐다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며 왕노릇을 하는 남편의 심리, 정말 너무나도 찌질하고 역겨웠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뼛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내의 배경에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처갓댁의 재력은 누리고 싶고 동시에 불쌍한 여자를 만나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려는 이 하찮은 남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나 슬픔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기생충 같은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내 버려야겠다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결단뿐이었죠. 저는 스파이 앱과 홈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며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신영아. 이번 달 말일에 내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네가 사는 그 넓은 집에서 모임을 할까 한다. 뜬금없는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께 받은 60평대 아파트를 마치 자기 아들 능력으로 마련한 집인 양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들 깐깐하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 덜렁 사오지 말고 네가 직접 고급스럽게 요리 준비 좀 해놔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내 체면 좀 세워줘.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기죽이려고 안달하던 분이 본인 친구들 앞에서는 번듯한 집과 능력 있는 며느리를 내세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모임 날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을 하겠다고 통보한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제가 1박 2일로 지방 출장이 잡혀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스파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강한나를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 제가 출장을 가는 날,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를 제 집으로 부른 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한 날로 겹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제가 당연히 최고급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릴게요.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참, 우민이한테 비밀로 해라. 우민이 그놈이 알면 괜히 나한테 잔소리한다. 저야말로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회사에 연락해 제 지방 출장 일정을 다른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출장을 가는 척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날 시어머니의 화려한 동창회 모임을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약속된 모임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요구한 음식은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대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단 하나, 바로 특별한 영상이었거든요. 거실 CCTV에 찍힌 남편과 강한나의 역겨운 애정행각, 소파에서 뒹구는 모습들을 고화질로 편집하여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의 TV에 연결해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생될 수 있도록 세팅을 마쳤죠. 남편에게는 아침 일찍 출장을 간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렇게 약속된 오후 6시 30분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창 친구들 4~5명이 저희 집 거실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예, 신영아, 나왔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친구분들은 60평대 고급 아파트의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이 정말 좋다, 며느리가 부잣집 외동딸이라더니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이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요리가 차려져 있어야 할 식탁 위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음식은? 당황하여 따져묻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요리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께 대충한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출장 요리사를 불렀어요. 그분이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오시면 바로 음식을 해주실 거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진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부를 거면 진작에 빨리 좀 부르지. 손님들이 이미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부르면 어떡하냐? 넌 어째 일 처리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아휴, 그럼 일단 과일이나 차라도 먼저 내와봐라.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과일이랑 차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출장 요리사분이 디저트랑 차까지 코스로 다 알아서 준비해 오실 거라고 하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했지만 옆에 앉은 친구들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화를 꾹 누르셨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비싼 출장 요리를 불렀다고 하니 친구분들도 거실 소파에 앉아 집 구경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되어가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예! 도대체 그 요리사는 언제 온다는 거냐? 전화를 한번 해봐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TV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리기 적적하실 텐데 오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그게 뭐냐며 일제히 TV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CCTV 촬영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이 강한나와 엉겨붙어 뒹구는 적나라한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불륜 장면이 거실 전체에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우민이 아니야? 세상,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화면 못 꺼?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가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눌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민과 상간녀 강한나가 제가 출장을 간 줄로만 알고 텅 빈 집에서 둘만의 미래를 즐길 생각에 룰루랄라 팔짱을 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던 거죠. 오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던 강한나와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그리고 대형 TV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자신들의 불륜 행각까지. 남편과 강한나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상황에 입만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굳어버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들어오는 저 여자가 어머님 아들과 바람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 아들과 이혼할 테니 앞으로 뭐 부탁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 여자한테 부탁하세요. 돈은 없어도 비위는 잘 맞추는 새며느리로 맞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장 요리사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남의 집에 출장을 참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모두들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신영, 너 지금 우리 엄마랑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넓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짓? 네 상간녀를 떡하니 세워두고 감히 나한테 미친 짓이냐고 따져?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뺨을 맞은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나서서 남편을 말리며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민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처가댁 덕분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 공짜로 들어와 살면서 그 집에서 불륜을 저질러? 아이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야. 친구분들의 비난은 이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 교육 참 잘 시켰다. 부잣집 며느리 얻었다고 우릴 불러서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진짜.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유세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평생지기 친구들 앞에서 문자 그대로 완벽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시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친구분들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줄줄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한나 4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짐은 나중에 문 밖에 버려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제 단호하고 싸늘한 경고에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강한나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쫓기듯 현관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완패했고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죠. 강한나에게도 당연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에게 별도의 경고를 보냈죠. 내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네가 남편과 공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할게. 도둑으로 전과가 남을까봐 두려워진 강한나는 결국 이리저리 돈을 꾸어 제 물건값 전액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미래가 박살난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타이르겠다. 한 번만 우민이를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전해 들은 남편과 강한나의 결말은 무척이나 인과응보적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저를 탓하며 안나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고 하지만 강한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고급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고 제가 없으면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옆에는 깐깐하고 괴팍한 시어머니까지 버티고 있었죠. 가난이 싫어 돈에 기생하던 안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차버렸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과 절도로 개망신을 당해 소문이 다 난 채로 며느리도 잃고 상간녀도 잃은 완벽한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었죠. 자격지심 덩어리였던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절절매며 오히려 저를 경계하고 질투했던 시어머니. 그 한심하고 어리석고 찌질한 가족들과 일찍 인연을 끊어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향해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꽃밭에서만 사는 온실 속 화초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지만 동시에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가차없이 베어낼 줄 아는 강단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시는 어리석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을 좀먹으려 했던 그들을 깔끔하게 쳐낸 지금 저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과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을 위해 더 단단하고 눈부신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한편의 잔혹한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옛날 한국 영화 중에 올검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며 참 무섭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영화 같은 일이 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전남편 최상호 씨는 참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의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아버님은 상호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평소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며 나 키우셨어.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고. 보통 효자 남편 별로라고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의리 같은 게 보였으니까요. 자기 어머니께 지극정성인 남자를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첫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죠. 어머님이 저를 좋게 봐주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푸근했습니다. 은영이는 듣던 대로 인상이 참 맑고 예쁘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오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인자한 웃음을 보며 안도했죠. 다행이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저 또한 어머님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머니와 잘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인사를 마쳤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혼수 문제로 한 번 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가정 가구를 같이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정과 가구를 고르기 위해 셋이 함께 대형 매장을 찾았죠.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구 코너를 둘러보던 중 상호 씨가 급한 업무 전화를 받는다며 잠시 자리를 떴어요. 기다리는 사이 저는 마음에 드는 침대 하나를 발견하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이 침대 프레임 어떠세요?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웃으시던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니 대꾸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으셨나 싶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님, 이 디자인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님은 제 질문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갑자기 옆에 있던 매장 직원에게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서늘한 기운에 좀 당황스러웠죠.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가 없는 것처럼 직원하고만 얘기를 하시거나 딴청을 피우셨어요. 그러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상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상호 씨가 보이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방금 은영이랑 이 침대 보고 있었어. 우리 새아기가 안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이 침대 괜찮은 것 같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사실 그때까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을 앞둔 긴장감 때문에 사소한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치부하며 넘기려 애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신혼집은 시어머니 빌라에서 윗집, 아랫집으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였는데 1층은 상가였고 2층은 저희 신혼집으로 쓰고 3층은 시어머니의 댁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살면 얼마나 든든하니. 반찬도 내가 챙겨주기 편하고 상호 출근하고 나면 넌 적적하지도 않을 테고 말이야.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돌봐주기도 편하고 은영이는 친정도 멀리 있으니. 남편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저 역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 생활은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은 제 허락도 없이 수시로 2층 저희 집을 드나드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 집안 살림을 훑어보시는데 그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죠. 세아가 집안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생활 수준이 보인다는데 너희 친정은 맞벌이라 엄마가 바쁘시다고 했지? 밖으로 도는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반찬 해놓은 것도 참 초라하고. 저희 친정엄마를 깎아내리며 꼽을 주시는 말씀에 좀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더라고요. 또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간이 안 맞다며 은근하게 핀잔을 주실 때도 많고 본인이 해오신 반찬을 꺼내놓으며 덧붙이셨어요.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것만 먹여서 되겠니? 아들 건강도 좀 신경 써줘. 내가 부탁할게, 은영아.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니? 어머님은 늘 웃으며 말하셨지만 그 말의 내용은 결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얼굴만 웃는 낯이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종종 어머님이 나에게 질투를 느끼나 싶은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척 마른 체형이셨는데 어느 날 남편 앞에서 제 옷장을 뒤지더니 갑자기 입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은영아, 이 옷 이쁘다. 나도 한번 입어봐도 되니? 예, 그러세요. 그리고는 제 원피스를 위에 걸쳐 입으시더니 남편을 향해 깔깔거리고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상우야, 이것 좀 봐라. 엄마한테는 이 옷이 너무 크구나. 우리 새아기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덩치는 참 큰가 봐. 꼭 남자 옷 같다. 엄마는 헐렁해서 빌려 입지도 못하겠네. 새아기가 덩치가 큰데 비해 옷 코디를 잘하나 봐. 별로 안 커 보여, 그냥 보기에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체격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굳이 남편 앞에서 본인의 갸냘픔과 저의 덩치를 비교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제 남편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어필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행동은 뭔가 단순히 시어머니로서 제가 탐탁치 않은 게 아니라 연적으로서 경계하는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나중엔 직접적으로 신혼생활을 방해하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잠을 자야 하는 밤마다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상호야, 비가 오니까 엄마 마음이 참 적적하구나. 술 한잔 생각나는데 잠깐 올라오련? 그렇게 남편이 올라가면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가면 어머님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지고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있는데도 남편하고만 이야기꽃을 피우셨죠. 어머, 미안하다, 은영아. 우리는 모처럼 옛날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너 피곤해 보이는데 내려가서 자지 그러니. 상호는 요것만 마저 마시고 내려갈 거니까. 뭔가 아들과의 좋은 시간을 제가 침범했다는 듯한 그 반응, 찝찝하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대놓고 저에게 구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은근한 방식이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요.
그렇게 찝찝한 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에선 그 인자하던 가짜 미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이 시어머니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어쩐지 떨떠름한 얼굴이었죠. 아,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저에게 율무차를 잔뜩 주시는 거예요. 세아가 임신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 율무차 좀 마시렴.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임산부한테 율무는 안 좋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어머님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율무차를 임산부가 먹으면 안 돼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눈치였죠. 어머님은 좀 과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정말이니? 아이고, 나는 전혀 몰랐다. 선물 받은 건데 맛있고 따뜻해서 네 몸에 좋을 줄 알고 챙겨준 건데. 미안하다. 내가 무식했어. 어머님은 호들갑스럽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음흉한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은영아,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평생 나 하나 보고 산 분이야. 며느리 챙겨주려다 실수한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니? 남편의 방패는 오로지 그의 어머니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립된 기분 속에서 뭔가 찝찝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 그런데 결국 계류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아이를 잃은 슬픔에 며칠을 방 안에서 울기만 했어요. 제 몸이 허약한 탓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신경이 예민한 탓이었는지 아이는 유산이 되었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산 소식을 전한 다음 날쯤 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어머님 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분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전날 손주를 잃으신 분인데 어머님은 이상하리만치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 들떠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집에 또 어머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는 지쳐서 어머님 하시는 말에 그냥 네네 대꾸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실언처럼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는 놀랐는데 어머님도 조금 아차 싶었던지 아무것도 아니라며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요?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냐니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인자하고 좋은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을 때면 구태여 은영아, 너는 새밥 먹으렴. 나는 점심때 먹고 나면 식은 밥 있으면 주고. 엄마, 왜 그러세요? 그게 편해서 그래. 남은 밥 아깝잖니. 너네는 따뜻한 밥 먹어라. 저는 황당해서 그랬죠. 어머님, 저는 밥 다 해놓으면 남은 밥은 냉동밥으로 넣어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냉동밥이라도 다오. 뭐하러요? 그건 제가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저도 황당해서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노려보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희생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연출하려 하시는 거예요. 늘 스스로를 피해자로 설정하며 저를 독한 며느리로 만드시는데 은근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저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제 정신은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했죠. 상호 씨, 제발 부탁이야. 우리 이사 가자.
나 어머님이랑 이렇게 붙어 살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남편은 황당해했죠. 너 정말 왜 이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은영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니? 엄마가 너 얼마나 걱정하고 챙기려 하시는데 엄마 진심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여. 걱정? 아니, 나 유산하고 다음날 올라가 보니 어머님 콧노래 부르고 계시던데? 그리고 나한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남자 맛보며 사니까 좋냐고 하셨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저질스러운 말 안 해. 지어내려면 그럴듯한 걸 지어내야지. 험한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 우리 엄마야. 남편의 눈에 저는 이미 어머님을 모함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는다기보다 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니 결국 마지못해 이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떨어져 지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일만 아니면 남편과 제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 울고불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의외로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살고 싶겠지. 내가 너무 붙어 있었나 보구나. 좀 서운하긴 해도 새아기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너네끼리 나가서 잘 꾸려서 살아봐라. 남편은 어머님께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피곤함이 커서 거실 소파에서 잠시 낮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몸을 일으키려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가만히 서 계셨거든요. 제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꼿꼿하게 서서는 한 손에는 커다란 가위를 쥐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해치려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요. 어머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한참이나 보셨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간으로 치면 3분 남짓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소리로 외쳤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씩 웃으시더라고요. 이삿짐 쌀 거 도와주려고 내려왔는데 네가 너무 곤히 자길래. 도와주실 거 없으세요? 언제부터 서 계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미동도 없이 저를 보시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알았다 그럼.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위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문을 다시 걸어 잠궜어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몸을 떨어야 했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왜 이래? 나 아까 낮잠 자다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가위를 들고 내 앞에 있었다고.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고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인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엄마가 왜? 당신 무슨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직접 물어봐. 진짜 그러셨다고. 내가 왜 그러고 계시냐니까 이삿짐 도와주신대. 그게 말이 돼? 가위까지 들고 자는 며느리를 왜 쳐다보고 계시냐고. 진짜 왜 이러냐. 당신이 이사 가자고 해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가기 전날까지 이러냐고.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이사 도와주러 오셨겠지. 당신이 직접 못 봐서 그래. 나 이 결혼 생활 더 못하겠어. 당신 엄마가 너무 무서워. 이사 가도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 뭐라고? 이혼해. 그냥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빠져줄게.
저는 그렇게 혼비백산하며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제 눈앞에 있던 시어머니의 섬뜩한 모습.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으셨고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제 본능이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를 붙잡았지만 나중엔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상담은 너네 엄마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걸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입 꾹 다물고 빠른 이혼 절차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하셨고 제가 받지를 않자 문자로 자기가 문제면 빠져줄 테니 내 아들하고 잘 살아라. 나는 우리 아들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너네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마 남편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보내신 것 같았죠. 저는 그 문자마저도 너무 싫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협의로 끝났고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이혼 후 바쁘게 살았고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혼 생각 없이 저만을 위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헤어진 지 1년 반 정도 뒤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소식 끝에 들려온 이야기는 저를 다시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 상우 씨가 아예 한국을 떠나 머나먼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재혼한 아내와 함께 타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데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미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서 저를 겨우 떼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집착은 저 때보다 더 심해졌고 광기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닿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새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침실에 있을 때 집에 들어와 꿈자리가 사나워 보러 왔다며 버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의 보약에 이상한 약재를 섞어 건강을 해치려다 들통난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새로 결혼한 여자와 어머님 사이에서 고민하던 전 남편은 두 번의 이유는 없다며 결국 어머님 몰래 이민을 준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약을 먹고 중내, 산에 소동까지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그 빌라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가끔 찾아오는 시누이에게도 내 아들 찾아오라, 그년이 데리고 갔다, 그년 가만 안 둔다라며 새 며느리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아들을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게 만든 셈이었죠. 저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옆자리에 있던 모든 여자가 증오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들을 한 명의 성인이 아닌 자신의 결핍과 애정을 채워줄 영원한 소유물로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 시모를 떠올리면 오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만든 지독한 고독이라는 감옥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계시니까요. 뒤틀린 사랑이 남긴 상처, 그리고 그 흉터는 제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